자, 29페이지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한 목적의 확정성에서는 확정 가능성 없으면 무효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오른쪽 제2절 목적의 가능 써있죠. 그 제목이 옆에는 일단 결론부터 쓰시면 돼요. 원시적 불능 무효라고 쓰면 됩니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라고. 2절 제목 옆에 결론을 쓰시면 돼요. 이제 목적이 가능을 하는데 목적이 실현 가능입니다. 실현 가능하면 법이 관여할 필요 없죠. 이걸 결했을 때 법이 관여하는 거죠. 그러면 실현 가능 반대말이 불가능,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을 줄여서 불능이라 해요. 불능.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가능, 불능만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능 반대말 불가능, 불능을 공부합니다. 불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원시적 불능과 두 번째 후발적 불능 이렇게 나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이 무슨 말 같아요? 원시적 불능?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불가능 그런 말 같죠? 이건 무슨 말 같아요? 나중에 불가능 그런 말 같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읽으시면 돼요. 느낌 그대로. 그래서 법률 용어는 대부분 그 느낌 그대로 읽으면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법률 용어 사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법률 용어 사전 없으시죠?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이런 거 그냥 주는 학원도 있거든요. 이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거 봐봤자 또 해설이 법률 용어예요. 모르는 말만 겁나게 많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영사전 보셨어요? 영영사전? 모르는 영어를 찾아봤더니 다 영어라 그 영어가 더 어려워요. 이 똑같은 건데 이거. 이런 거 전혀 볼 필요 없어요. 괜히 공부할 양만 늘어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처음부터 불가능 그런 느낌이 오죠. 이건 처음에는 가능했지만 나중에 불가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럼 이건 처음부터 불가능이라 그 법령에는 무효가 돼요. 근데 이건 처음에는 가능했죠. 나중에 불가능이죠. 처음에 가능했기 때문에 이것은 유효가 됩니다. 유효.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 출제자입니다. 둘 중에 하나 시험 내면 뭐 내고 싶어요? 둘 중에 시험 내고 싶어요. 뭘 내고 싶어요?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이건 내고 싶겠죠? 이건 안 틀려. 불능이니까 무효, 어감이 비슷해서 안 틀립니다. 이것은. 불능인데 유효가 특이하잖아요. 이게 객관식 감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험에 내면 우리가 11월부터 휴라고 했어요. 휴에서 후발적 넣으면 유효라고 딱 보셔야 돼요. 이걸 시험에 내면 법률행위 당시에는 이행 가능했지만 나중에 불가능하게 되면 그때부터 무효이다라고 내요. 그럴듯하죠? 그럼 무효가 딱 틀린 겁니다. 휴 외웠으니까 후발적 유효. 너 무효가 틀렸다라고 딱 보셔야 돼요. 중간에 분명히 꼬시는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휴 그러면 이건 무효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처음 하신 분은 여기까지만 딱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늘 처음 하신 분들은. 그런데 이제 어차피 계약법에 할 거니까 한번 예수 삼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뒷부분은 오늘 몰라도 돼요. 오늘 나중에 다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원시적 무효, 후발적 유효. 자, 이제 원시적 불능 무효일 때는 해결 방법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있는가 검토하는 겁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이게 나중에 2월 달에 535조에서 공부해요.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 유효인데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는 데 대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고의과실이 있는가 없는가 나눕니다.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것이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 있어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이행 가능하죠? 이게 좀 늦게 한 거죠? 이행 가능하고 이건 이미 이행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것이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지금 불능을 공부하니까 여기는 이행불능이라 하면 돼요. 그럼 이행불능이 문제되면 상대방은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걸로 해결합니다. 근데 채무자에게 규칙 사유가 없대요. 그때는 위험부담이 문제돼요. 위험부담. 위험부담이 문제되면 잘못 없는 사람은 의무를 면합니다. 잘못 있는 사람은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그렇게 해결합니다. 그럼 자, 여기 채무자란 말이 나왔는데 봐보세요. 아까 우리가 쌍무계야. 갑소에게 자전거요. 갑소의 자전거를 을과 10만 원의 매매계약 체결했다. 그럼 갑은 어떤 의무가 있어요? 자전거 소유권 넘겨야겠죠. 그래서 갑은 자전거 소유권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을은 어떤 의무가 있어요? 10만 원 줘야겠죠. 10만 원 대금 지급할 의무. 그럼 둘 다 의무가 있네요. 이걸 아까 쌍무계약.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 계약은 양쪽 다 의무가 있죠. 쌍무계약입니다.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한 갑이 채무자, 돈에 관한 한 을이 채무자. 둘 다 채무자죠. 그죠? 근데 둘 중에 어떤 의무가 불가능이 나올 수 있죠? 자전거가 뽀개지면 불가능 나올 수 있죠? 그러죠? 근데 돈 줄 채무는 불가능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돈이 10원도 없더라도 화폐 가치가 존재하는 한 지체만 나올 수 있지 여기는 불가능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둘 다 채무자지만 불량에서만큼은 매도인, 얘를 채무자 그래요. 채무자. 이쪽 채무만 불가능이 나올 수 있으니까 불량에서만큼은 매도인을 채무자랍니다. 그럼 매수인을 채권자라 불러요. 채권자. 그럼 여기 채무자가 누구다? 매매라면 매도인, 매도인. 이해되시죠? 다시 원래 둘 다 채무자지만 이 채무는 불가능이 나올 수 없으니까 불량에서만큼은 얘만 채무자라 불러요. 채무자. 그러니까 제가 단계를 나눠드렸어요. 오늘 처음 하신 분은 뒷부분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딱 일단 하시라고. 그럼 2월 달에 분명히 여기 또 나오면 그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갑소유 주택이 하나 있어요. 주택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다. 1월 8일 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집이 없어졌대요. 1월 6일 날. 그럼 매매계약 체결할 때 갑은 이미 주택을 넘길 수 없었죠. 이것을 원시효불능이랍니다. 원시효불능. 그럼 매매계약이 무효가 돼요. 무효. 여기서 중요한 게 매매가 무효 그 말은 일단 매매계약은 성립했다는 말입니다. 잠깐 이리 오시면 성립한 걸 전제로 효력 요건을 따집니다. 그랬을 때 이 중에 하나라도 결하했을 때 무효와 취소가 나와요. 법률행위가 성립도 안 했다면 이쪽으로 올 수 없어요. 그래서 무효 취소 이 말은 성립했죠? 성립했는데 효력이 없는 것이고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도 안 했다면 그럼 법률행위 불성립 부존재예요. 불성립 부존재. 그때는 이쪽으로 넘어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한 걸 전제로 무효 취소가 나와요. 무효 취소. 그 말은 원시효 불능이죠. 행위 당시 이미 불가능했죠. 그럼 계약 무효입니다. 그럼 계약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성립했습니다. 성립했지만 효력이 없는 거예요. 무효 취소 그 말이 성립했단 말입니다. 성립도 안 했으면 이런 말 나올 여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립했지만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갑도 집 넘길 수 없고 을도 돈 안 주고 그냥 집에 가면 돼요. 근데 그냥 집에 가기 혹시 서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자, 봐보세요. 갑은 이날 자기 집이 없어진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나올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죠. 혹시 이게 별장이에요. 갑은 현재 서울에 살고 제주도 별장인데 별장 매매할 때 혹시 이틀 전에 없어진지 모를 수 있겠죠. 몰랐더라도 갑은 매매할 때 별장이 제대로 있는가 알아는 봤어야겠죠. 알아보지 못한 적어도 과실이 있어요. 과실.
그리고 매수일은 을은 이런 사실 전혀 몰랐으니까 매매했겠죠. 그럼 좀 이따 하겠지만 어떤 걸 몰랐다 그것을 서은이 그래요. 서은이. 그리고 을은 과실도 없어요. 매수이니까. 그런데 계약이 무효니까 갑과 을은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을이 집에 가기 서운할지 모릅니다. 을은 집이 이틀 전에 불타 없어진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을은 이 계약이 유효로 믿고 드린 돈이 있을지 몰라요. 그걸 신뢰손해랍니다. 나중에. 즉 원래 계약이 무효였는데 이 사실을 몰랐으니까 이걸 유효로 믿고 드린 돈이 있을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이 부동산 조사 비용이 한 5만 원 들었다. 그리고 매매하고 오후에 집에 가면서 바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 그럼 대출금은 그냥 갚으면 되는데 중도 상환 수수료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신뢰손해. 그럼 이것은 갑이 책임을 져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갑한테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계약법 시간에 계약 체결할 때 잘못 있는 사람이 책임지다라고 공부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선이 무과실인 을은 갑한테 계약이 원래 무효인데 유효로 잘못 알고 들였던 돈을 갑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535조에서 이제 공부해요. 그래서 을은 갑한테 이런 책임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게 원시적 불능이고, 그 다음 이번에는 갑소유의 주택이 있는데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거든요. 그리고 이틀 후에 집이 없어졌대요. 매매할 때는 집이 있었지만 나중에 집이 없어졌죠. 이게 후발주 불능. 그러면 일단 계약은 유효하죠. 유효. 그럼 이제 채무자에게 잘못 있는가 없는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 왜 없어졌는가 봤더니 갑이 실수로 집을 태웠대요. 갑에게 규칙 사유가 있다. 그럼 매도인이 채무자죠. 그럼 채무자 잘못 있잖아요. 그럼 이행불능입니다. 그럼 을은 계약 해지하고 갑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을은 갑한테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행불능. 다음 이번에는 여기 보이시죠 밑에? 갑소유 별장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또 이틀 후에 집이 없어졌대요. 왜 없어진가 봤더니 이 지역에 뭐 허리케인, 태풍이 와서 집이 다 날아가 버렸다. 또는 홍사가 와서 집이 다 쓸어갔어요. 그럼 여기도 계약 당시 이행할 수 있었지만 후발적으로 불가능됐죠. 그럼 이제 채무자에게 잘못 있는가 없는가? 채무자 갑 잘못 있어요 없어요? 잘못 없죠. 그럼 위험부담 문제되고, 이때는 잘못 없는 사람 의무를 면하고 잘못 있는 사람은 의무를 이행합니다. 그럼 갑은 집 넘길 수 없죠. 을 잘못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을은 매매대금 줘요 안 줘요? 매매대금 안 주겠죠. 그래서 을은 매매대금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날 일이에요. 그럼 결국 누구만 독박 썼어요? 갑은 집은 없어지고 돈은 못 받게 됐죠. 갑만 결국 독박 썼죠. 그것을 갑이 채무자니까 채무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즉 갑 혼자 독박 썼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는 다시 갑소유 주택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나서 또 이틀 후에 집이 없어졌어요. 왜인가 봤더니 갑이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받았거든요. 그리고 갑이 미리 집 하루 빌려줬어요. 을한테. 미리 빌렸는데 을이 친구들과 놀다가 담배필로 쏙 태워버렸어요. 다. 그래서 을에게 규칙 사유가 있다. 고의가시. 그럼 계약할 때 이행 가능했지만 후발적 불가능했죠. 그러죠? 그럼 이 사건은 이행불능입니까? 위험부담입니까? 기준이 누구예요? 채무자. 갑 잘못이 있어요? 갑 잘못 없죠. 그러니까 위험부담. 그럼 잘못 있는 사람 의무 이행하고 잘못 없는 사람은 의무를 면한다. 갑 집 넘길 수 없죠. 을 매매대금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자기가 불태웠으니까 당연히 매매대금 줘야겠죠. 그래서 을은 의무를 이행한다. 그래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을은 돈은 다 줬지만 지분 못 받았죠. 그럼 이번에 얘 혼자 독박 썼네. 그럼 얘는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채권자. 그래서 이것을 채권자가 다 독박 썼죠. 그래서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라고 합니다. 라고 이러한 세 가지, 네 가지의 사례를 계약법 시간에 자세히 할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오늘 대강 무슨 말인지 감은 오시죠? 아무튼 오늘은 뭐를 꼭 외워야 된다? 원시적 불능무효, 후발적 유효까지는 꼭 외우셔야 돼요. 단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효 그 말은 계약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성립했지만 효력이 없는 겁니다. 성립했지만. 그래서 이 사례랑 같이 한번 이걸 비교해보세요. 이거. 이건 계약 성립했지만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럼 갑이 잘못했으니까 1억의 책임 묻는다 그랬죠. 이게 535조 책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비교해보세요. 갑이 별장이 있는데 우리에게 내 거 3억에 살래? 라고 청약했어요. 우리 그래 살게 2억 8천에 그랬어요. 매매계약 성립합니까? 의사가 일치하지 않죠? 매매계약 애초에 성립하지 않았죠? 불성립. 근데 이런 말들을 1월 8일 날 오고 갔어요. 이런 말을. 근데 이틀 전에 이미 집이 없어졌대요. 1월 6일 날. 그럼 우리 갑한테 뭐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둘이는 아무 관계 아니죠? 그러죠? 아무 관계 아니지. 매매계약 성립 안 했잖아요. 아무 관계 아니니까 이틀 전에 집이 불탔다 그래서 우리 갑한테 책임 못 묻습니다. 불성립했으니까. 근데 여기는 무효랑 성립은 했어요. 성립했는데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어른이 때 이런 손해를 갑한테 책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이런 게. 이게 불성립과 성립은 했지만 무효인 차이점이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확히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법률행위가 불성립했다면 애초에 이쪽으로 올 수가 없어요. 효력 요건은 성립한 걸 전제로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시험 지문이. 우리 책이 없으니까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이런 게 가끔 잘 나옵니다. 자, 법률행위가 불성립하였다면 무효행위 전환법리가 인정될 수 없다. 맞을까요?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인정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맞은 거죠. 그것은.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무효행위 전환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왜 그러죠? 성립도 안 했으니까 무효 취소란 말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네, 시험은 그런 식으로 나와요. 뭘 물어보려고? 불성립과 성립했지만 무효가 다르다는 걸 물어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례를 가지고 분명히 다르죠? 다르구나라고 느끼시면 돼요. 다르구나. 그래서 일단 이제 원시적 불능 무효, 후발적 유효. 일단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럼 휴라도 해요. 휴. 그럼 시험 맞으니까 휴라고. 그럼 자 책을 보겠습니다. 자 29페이지 제2절 목적에 가능돼 있죠. 그 노란색 1번 의 있습니까? 자 밑줄 해보세요. 제가 읽은 거. 법률행위 성립 당초부터 그 목적 실현이 불능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아랫줄 이른바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아래줄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물론 그 다음 사회관념 동그라미 쳐보세요. 사회관념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도 불능이다. 그러니까 불가능 이것은 사회관념 즉 사회통념으로 판단합니다. 사회통념. 한강에 반지가 빠졌거든요. 한강에 빠진 반지를 주우면 10억을 주겠다 그랬어요. 물리적 가능하죠. 한강물 다 퍼가지고 주우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일반 관념상 가능합니까? 불가능하겠죠. 그것을 사회통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정상이 느끼는 게 사회통념이에요. 한강에 빠진 반지 주워온 건 불능이네, 불능. 불가능한 것은. 그게 동그라미 친 사회관념, 사회통념입니다. 밑에 02번 불능의 분류가 있죠. 가로 1번에 반가로 1번 원시적 불능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쉼표 뒤에 밑줄합니다. 계약 성립 있죠? 밑줄. 계약 성립 당시부터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것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한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있죠? 자, 동그라미 2번은 네 번째 줄 보세요. 네 번째 줄. 네 번째 줄 밑줄합니다.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자, 무효 동그라미 무효이다. 그리고 밑으로 세 번째 줄. 찾았습니까? 밑으로 세 번째 줄 중간에 따옴표 있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돼 있죠? 그래 밑줄 하시면 돼요. 아까 원시적 불능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 무효 밑줄 했죠? 거기서 밑으로 세 번째 줄 내려오시면 중간에 따옴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밑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밑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밑줄 하셨고 그 동그라미 2번 나머지 것들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읽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원시적 불능 무효인데 나중에 이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정도 체크하시면 돼요. 그 동그라미 2번에 나온 게 뭐 도곡계약이 나오는데 도곡계약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시험 범위 안 맞는 예를 들어놨어요. 그래서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반가로 2번 후발적 불능 보세요. 예컨대 매매계약 체결 후에 매매 목적물이 불타버린 경우가 후발적 불능이다. 밑줄하고 있죠? 자, 책 읽으면 무조건 밑줄하세요. 그 다음 계약이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써놓습니다. 유효. 그 다음 그 불능인 매도인 채무자죠. 가로 열고 목적물 인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면 채무 불이행이 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어디냐? 매도인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이행불능이고 해지하고 손해배상 이 말을 쓰는 겁니다. 이 말을 정확히 안 써놨어요. 저기는. 그 다음 아랫줄 다만 있죠. 다만 고의과실이 없으면 매도인의 채무가 소멸하는데 이때 매수인의 대금 채무도 원칙적으로 같이 소멸하게 된다. 여기입니다. 채무자의 고의과실 없으면 위험부담인데 지금 밑줄 긋죠? 밑줄 긋은 건 이게 원칙이거든요. 이 채무자 위험부담을 써놨어요. 갑도 집 넘길 놈 없으니까 을도 돈 줄 놈의 소멸한다. 이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만 그 두 줄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써놓은 거예요. 아까 밑줄 그신 두 줄 다만. 그래서 계약법 시간에 자세히 할 것이고 오늘 이해 안 되면 복습 여기는 안 하셔도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부터 다 할 수 없다 그랬죠. 이제 12월 달 학원 단위시험을 위해서 한번 한 거예요. 여기는. 12월 달에 단위시험을 위해서 한 겁니다. 오늘 처음 하신 분들은 이해가 좀 덜 될 수 있어요. 당연히. 12월에 단위시험이나 지금 상태는 똑같은 것 같은데. 아무튼 한번 한 겁니다. 나중에 계약법 다 할 거예요. 나중에.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이제 오른쪽 보세요. 31페이지. 제3절 목적의 적법 써있죠. 법에 적합한다 그 말이죠. 거기 이제 결론을 제목 옆에 씁니다. 거기는 강행규정 가로 열고 효력규정 위반하면 무효라고 그 3절 제목 옆에 딱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한 줄 결론. 우리는 지금 무효 취소를 구별하니까 무효. 3절 제목 옆에 결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하시게 될 거니까 미리 한번 들어두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어렵더라도 한번 듣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좀 유연하게 하시라 그랬습니다.
일부러 막 어려운 거 골라서 한 거 아니에요. 시험에 지금 잘 나온 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려고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법률 규정이 있는데 법률 규정은 크게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강행 규정을 같은 말로 강행 법규, 임의 법규라 합니다. 우리 책에 뭐라 써 있어요? 임의 법규, 강행 법규 써 있죠? 시험에는 이 말이 훨씬 많이 나와, 이 말이. 같은 말이지만. 그리고 강행 규정이 다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눠요. 이제 결론부터 써드릴게요. 자, 어떤 규정이 효력 규정이라면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그 행위 무효입니다. 무효. 효력 없다. 근데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행위는 유효, 효력이 있어요. 단 이제 혹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개인 간의 거래는 유효입니다. 다음 임의 규정은 임의 규정과 다른 약정을 위반하면 이 약정이 유효해요. 그래서 어떤 법 규정이 임의 규정이라면 임의 규정과 당사자가 서로 다른 약정을 하면 그 약정이 유효라 그 자들한테는 이 규정 적용되지 않고 약정이 우선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법에 있는 모든 강행 규정은 다 효력 규정이에요. 다시 민법에 있는 모든 강행 규정은 다 효력 규정이다. 그러니까 민법에는 단속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다른 법에 있어요, 다른 법에. 그래서 민법책에 강행 규정 나오면 다 이걸 말해요. 이 말을 꼭 써줘야 돼, 이 말을. 아시겠죠? 그래서 민법책에 강행 규정 위반하면 무효, 그러면 다 맞는 말입니다. 왜 그래요? 강행 규정은 다 이걸 말하니까. 단속 규정은 이 말을 꼭 써줘야 돼요. 그리고 민법에는 없고 다른 법이 있는 겁니다. 그럼 자 이제 두 가지 민법에 있는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이제 와 닿습니다. 자, 갑소의 X 부동산이 있는데 갑과 을이 임대차였어요. 임대차. 그럼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 빌려 사용하는 사람을 임차인. 그럼 X 부동산을 을이 사용하겠죠. 을이 사용하다가 을이 목적물에 필요비나 유익비, 비용을 지출했다. 필요비는 꼭 필요한 돈이에요. 유리창이 깨졌다 이런 것들. 유익비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돈을 들이면 가치 증가가 생기는 거. 뭐 리모델링 했다, 방음을 설치했다 그런 것들. 그런 게 유익비입니다. 아무튼 필요비든 유익비든 지출했어요. 그럼 임차인은 목적물에 돈을 들이면 그 돈을 임대인한테 돈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들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민법 626조에 써 있어요. 임차인이 들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근데 갑과 을은 임대차 할 때 갑이 그랬어요. 야, 너가 들인 돈 있으면 나한테 청구하지 마. 안 그러면 안 빌려줘. 그러니까 을이 알았다 해서 둘이 비용상환 청구권을 내가 포기할게요. 포기하기로 약정했어요. 계약서에 쓰고 사인까지 다 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법에서는 법은 비용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당사자는 비용 청구하지 말자 그랬죠. 그랬을 때 이 626조가 강행 규정이라면 이걸 거니까 그러면 법 규정과 반대 약정 있죠. 그 약정 무효입니다. 이 약정 무효라 이 약정 했더라도 우리는 비용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이 규정이 임의 규정이라면 당사자가 다른 약정 그 약정 유효죠. 그러면 이 약정 유효니까 을은 약속대로 비용 청구 못합니다. 근데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그래서 법 규정에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청구하지 말라 특약하면 이 특약이 유효입니다. 그럼 이 법 규정보다 이게 우선 적용돼요. 그래서 을은 약속대로 비용 청구 못합니다. 이걸 임의 규정 그래요. 책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485페이지 펴보세요. 485페이지. 제일 하단에 양괄호 3번 있죠? 626조 있습니까? 자, 2랑 이제 밑줄 합니다. 2랑 임차인이 입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 임대인에 대해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2항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임대인 그랬죠?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누가 상환해야 돼요? 임대인이. 그 말이 여기 필요비든 유익비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한 장 넘기세요. 486. 그 중간에 반가로 4번 있죠? 해보세요. 본조가 몇 조예요? 지금 626조. 626조는 강행 규정이 아니며 그 말이 임의 규정이며 아주 해마다 시험에 안 나온 적 없어요. 이거 거의 중요합니다. 그 다음 비용 상환에 관한 당사자 특약 약정은 유효하다. 요건데 임차인이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도 유효하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반환할 때는 일체 비용을 부담해서 원상 복구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임차인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으로 본다. 그럼 그 특약 유효죠. 그러니까 이 특약하면 유익비 청구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임대차 해보시면 알겠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이런 말이 많이 써 있어요. 종료 시 원상 복구한다라고 거의 써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갈 때 돈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돈. 왜 그래요? 이 규정이 임의 규정이라 임대인한테 유리한 약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효니까. 유. 그 다음 이제 강행 규정은 보겠습니다. 이게 민법이니까 민법의 강행 규정은 다 여기겠죠. 자, 이번에 이제 토지 임대차입니다.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토지 임대차 있어요. 토지 임대차. 그럼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을이 건물을 지었어요. 을 건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 있고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토지는 갑소유, 건물을 을소유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처음엔 나대지를 빌렸다가 건물 지었죠. 그리고 기간이 끝났어요. 기간 뭐 15년, 20년 했다. 기간이 끝났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대지를 빌렸으니까 원칙은 건물 철거하고 나대지로 돌려줘야 돼요. 근데 철거하러 봤더니 지상물이 현존해요. 건물이 멀쩡합니다. 그럼 철거하기 아깝죠? 아까우니까 그때는 우리 갑한테 임대차 한번 더 합시다라고 갱신 청구할 수 있어요. 갑이 오케이 하면 한 번 더 하면 되죠. 갑이 노 거절하면 그때 우리 갑한테 그럼 내 건물 너가 사 할 수 있어요. 그럼 갑은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걸 매수 청구권 그래요. 매수 청구권. 다시 을이 임대차 한번 더 합시다 청구해서 갑이 오케이 하면 한 번 더 하면 되고 갑이 거절하면 그때 을은 그럼 내 건물 너가 사 하면 갑은 꼭 사야 돼요. 그것을 매수 청구 행사한다 합니다. 라고 이게 643조에 써 있어요. 그럼 갑이 이제 무섭죠. 괜히 내 땅 빌려줬다가 나중에 끝나면 우리 사람 내가 사야 되네. 무서워서 갑과 을이 임대차할 때 뭐라 했냐면 갑이 야 을 너 혹시 매수청구권이 뭔지 알아? 을이 모른대요. 너 잘 몰랐다.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이거 청구하면 안 돼. 라고 갑과 을간에는 매수청구권 포기 약정했어요. 그럼 법조문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하지 말자 그랬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이 643조가 임의 규정이라면 이 약정 유효하니까 을은 청구 못합니다. 근데 만약 저 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면 그와 위반하면 무효니까 이 약정이 무효라 을은 여전히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대법원 이것은 강행 규정 그랬어요.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이라 법에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하지 말자 약정에도 이 약정이 무효라 약정 안 한 거와 똑같습니다. 그럼 을은 나중에 내 건물 네가 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약정 자체가 무효라 그것을 강행 규정 중에 효력 규정이랍니다. 한번 책을 찾아보시면 자 487 오른쪽에 487 펴보세요. 제일 하단에 양괄 5번이 있죠. 제일 하단 643조 있습니까? 그 제목이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 매수 청구권 써 있죠. 자 밑줄합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그다음 무슨 임대차요? 토지 임대차 기처럼 여기 토지 임대차입니다.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283조 가로열고 지상권자의 갱신, 매수청구권 규정을 준용한다가 비슷하니까 가져다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83조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이렇게 283조에 그래서 임차인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283조에 조문 읽으셨죠? 그럼 자 490페이지 가보세요. 490페이지 그 반가로 6번 강행 규정 있습니까? 자 본조가 몇 조예요? 643조 643조는 강행 규정 동원하시고 따라서 임대차기 만료할 때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양도하거나 이를 철거하기로 미리 약정하였다거나 건물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배제가 포기 같은 말이죠. 배제 또는 포기하기는 약정으로서 원칙적으로 무효 동그라미 무효이다. 그 말은 약정 안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말은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일 첫 시간에 물권법에 있는 대부분 규정은 강행 규정 그랬고 계약법은 대부분 임의 규정 그랬는데 지금 이 계약법에 강행 규정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와요. 계약법은 대부분 임의 규정인데 강행 규정 몇 개 있거든요. 나중에 그 몇 개 외우시면 돼요. 시험은. 그래서 이거 시험에 해마다 이것들은 시험에 해마다 안 나온 적 없어 다 지금 모르는 것들이. 일부러 계속 제가 이해를 든 겁니다. 계속 눈에 익히시라고 계속. 괜히 막 어려운 거 하려고 뒤에 본 게 아니에요. 이거 제가. 자 그럼 이제 31페이지 와보세요. 31페이지. 자 이제 노란색 02번 강행법규 돼 있죠. 자 밑줄합니다. 강행법규는 당사자 의사이와의 관계없이 언제나 적용되는 규정이다. 그 다음 제일 아래 두 줄 있죠. 제일 아래 두 줄. 물권법 있습니까? 거기 밑줄. 물권법의 대부분 규정, 계약법 중에서 경제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가로 열고 얘가 임차인 보호 규정. 거기다 써놓습니다. 아까 487페이지. 그게 643조. 그 다음 그리고 제3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이 이러한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까지. 그러니까 애울 필요 없어요. 아 이런 게 강행 규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이제 32페이지 나왔죠. 자 03번 단속법규와 관계 있습니까? 가로 1번에 반가로 1번 의 있죠. 반가로 1번 의. 거기 네 번째 줄 보세요. 네 번째 줄. 강행법규는 시작되죠. 강행법규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뉜다. 효력규정은 그 규정이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일정한 제재를 가할 뿐만 아니라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정 씁니다. 무효.
그러니까 효력 규정 위반 무효 이 말이에요. 예. 사법상 효력이 부정한 그 말이 무효. 부정하는 규정을 말하고 다음 단속 규정은 규정에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 단속상 제재를 가하지만 행위 자체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게 유효. 행위는 유효. 주지 않는 규정을 말한다. 그랬죠? 체크했습니까? 그럼 이제 양괄호 2번 효력 규정 위반 예가 있죠? 있습니까? 효력 규정 양괄호 2번. 그러면 자 판괄호 1번하고 판괄호 2번 그 다음 페이지 판괄호 3번은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부동산에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페이지 판괄호 4번 여기를 볼 겁니다. 여기. 판괄호 4번은 원래 중개사법에 나온 판례 이거. 판괄호 4번 부동산 중개업법 써있죠? 그 판례를 보겠습니다. 이제 중개사법은 여러분들 처음 하셨죠? 이번에 아직 중개 수수료 모르시죠? 자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갑이 10억짜리 토지가 하나 있어요. 한 필지. 이걸 팔고 싶어서 A라는 공인중개사 찾아왔습니다. 공인중개사. 내 토지 좀 팔아주세요. 10억에 라고 했어요. 둘이 중개계약 체결하고 우리도 토지를 사고 싶어요. 중개계약. 갑이 중간에 꼬시는 게 중개행위 꼬셔서 갑과 을 간에 10억의 매매를 성사시켰어요. A가 성사시켰습니다. 그럼 A는 양쪽에서 중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럼 토지나 상가는 0.9%가 최고 한도예요. 10억의 거래가 0.9%. 그럼 10억의 0.9% 얼마예요? 10억의 0.9%. 10억의 1%가 얼마죠? 10억의 1%가 1,000만 원. 그보다 작은 900만 원. 900만 원입니다. 학교로 하시죠. 포기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정도 넘으시면. 그 어려운 학교론 계산문제 하시면서 900만 원이에요. 그럼 A는 양쪽에서 900만 원씩 받는 겁니다. 그럼 총 얼마예요? 1,800까지 받을 수 있어요. 1,800. 최고 한도. 그래서 중개사법에 수수료 규정이 있거든요. 이렇게 0.9%라고. 근데 요즘 부동산은 매수인 찾기 힘들죠. 그래서 매도인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제발 빨리만 팔아주시면 제가 수수료 3,000만 원 드릴 테니까 제발 팔아만 주세요. 그랬어요. 라고 3,000만 원 수수료 약정했습니다. 그럼 A는 법규정 위반했죠? 법규정 분명히 0.900까지 받으라는데 갑과 A는 얼마 약정했어요? 3,000만 원. 그럼 이 수수료 규정이 당연히 강행 규정이에요. 수수료 규정은. 만약에 이 수수료 규정이 단속 규정이라면 A 위반했죠? 그럼 처벌받아요. A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습니다. 그래도 개인과 하는 거래는 유효입니다. 그럼 A는 3천만 원 다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단속 규정이라면. 근데 우리 대법원이 어떤 놈들이에요? 대법원들이 부동산 많아요. 이걸 효력 규정 봤어요. 효력 규정 대법원은. 효력 규정 봤습니다. 그럼 위반하면 처벌받고 무효예요. 그래서 A는 1-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 처벌되고 이 약정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이 효력 규정을 했어요. 대신 전부 무효가 아니에요. 이만큼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초과 무효. 900 초과 무효. 그럼 얼마가 무효입니까? 2,100만 원만 무효 그랬어요. 법정 한도 초과 무효. 2,100만 원만 무효입니다. 무효. 그럼 무효니까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갑이 아직 10원도 안 줬다면 2,100만 원 줄 필요 없고 A도 2,100만 원 달라고 청구 못합니다. 그럼 갑은 90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죠. 만약에 갑이 3천만 원 다 줬다면 2,100만 원 돌려줘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무효니까. 그래서 대법원이 이것을 효력 규정으로 봤습니다. 효력 규정. 그래서 이 판례는 우리 시험에 제가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참 특이해요. 다른 국가고시는 다 나왔거든요. 이게. 정작 부동산 중개 우리 시험에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당장 올해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럼 책을 보시면 자 판가로 4번 부동산 중개업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동그라미 칩니다. 초과 무효라고. 초과 무효. 전부 무효 틀립니다.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까지. 그러니까 보면 돼요. 다만 이하는 그 중개사법에 나온 판례가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이제 주의하실 게 이제 초과 무효 그랬죠? 그 말은 주의하실 게 이자가 자격증 있잖아요. 적법한 중개했을 때 한도 초과 무효입니다. 자격증 없는 무자격자라면 무자격자. 그럼 전부 무효예요. 무자격자는 10원 높았습니다. 자격증 있는 적법한 중개업일 때 초과 무효, 초과 무효. 두 개를 비교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양가로 3번 단속 규정 위반 예가 있죠. 반가로 1번과 반가로 2번을 보겠습니다. 둘 다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제 오전 수업 마치고 점심을 같이 먹으러 다 나갔어요. 점심 먹으러 가서 음식값 계산을 봤더니 음식점이 무허가 음식점이에요. 무허가 음식점. 그래서 고발했어요. 그럼 그 사장님은 처벌 받겠죠? 처벌 받아요. 무허가니까. 그럼 밥값 줘요, 안 줘요? 줘야 됩니다. 줘야 돼, 밥값. 안 주면 뒤지게 맞아요. 그래서요, 이런 게 단속 규정입니다. 경찰 단속 목적으로 만든 규정. 위반하면 처벌 받아요. 그래도 개인 간의 거래는 유효. 당연히 밥값 내야 돼요. 또 무허가 숙박업했다. 숙박업. 모텔이 허가증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모텔 반값 내야 됩니다. 이런 걸 단속 규정 그래요. 그래서 자, 판가를 읽어볼게요. 행정법규 중에서 일정한 행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대부분 단속법규이다. 예컨대 무허가 음식점 무음식물 판매 행위나 허가 없이 숙박업을 하는 행위, 아래줄 등은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영리행위 밑줄 안 했죠.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등은 단속상 제재를 받을 뿐이지 이에 위반 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그 말이 유효. 개인 간의 거래 유효죠. 유효. 단 판가로 2번이 제일 중요해요. 갑소의 X 부동산을 우리 매매했습니다. 매수. 근데 매수인이 아직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X를 다시 B형한테 팔았어요. 이걸 미등기 전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기는 이렇게 등기했어요. 나 건너뛰고 등기했죠. 이것을 중간 생략 등기랍니다. 한 명 뺐잖아요. 중간 생략 등기. 그럼 들키면 다 형사처벌돼요. 깜빵 가거나 벌금 냅니다. 그럼 을은 원래 어떻게 등기했어요? 을은 원래는 갑에서 내 앞으로 등기하면서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취득세 내고 취득세. 다시 병한테 팔면서 뭐 내야 돼요? 양도세 내야 되고 병은 취득세 내야 된다. 원래 이렇게 등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 세금 안 내려고 우리 이렇게 등기 한 겁니다. 자기 쏙 빠지고. 이걸 중과세가 등기 을 빼먹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처벌된다 그랬죠? 처벌돼요 다. 그러면 사법상 효력이 있을 것인가? 자, 합법적으로 등기하든 불법적으로 했든 결과는 똑같죠. 어차피 병 앞으로 올 등기죠. 이걸 등기법에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래요. 다시 합법적으로 등기하든 불법적으로 했든 결과는 똑같잖아요. 이걸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럼 이 등기 굳이 무효로 할 게 아니라 유효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을 잡아서 세금만 거두면 돼요. 괜히 이걸 무효로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처벌받고 을 잡아서 세금 거두면 돼요. 이미 한번 해버린 등기는 결과는 똑같죠? 그럼 유효.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하면 처벌은 받지만 등기는 유효. 그래서 이게 단속 규정이에요. 그럼 민법 아니겠죠? 민법에는 다 이거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자, 판가로 2번. 그러니까 법이 벌써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죠. 민법이 아니라. 이건 원래 여러분들이 등기법 시간 하는 거예요. 원래 2차 과목. 자, 2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매수인이 등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 즉 미등기 전매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등기 전명의 자체가 사법상 무효인 것은 아니다. 유효. 즉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가 경력됨이 없이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이전 등기를 받은 제3자, 전득자, 다시 전을 얻은 자, 전득자의 소유권 취득은 인정된다. 즉 유효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는 이 을이 대부분 누굴까요? 실생활에서는 을이 누구예요? 그렇죠. 공인중개사예요. 중개업자. 예를 들면 분양권 하나만 예를 들어도 분양권 하나만 예를 들어보세요. 저 뭐 운정 신도시 분양권이 얘가 P500에 프리미엄 500 팔거든요. 그럼 내가 500에 사요. 그래서 내가 1000에 팔아 그럽니다. 이렇게. 그럼 중간에 얼마 벌어요? 500 벌고 수수료 양쪽에 또 받고. 그런 게 하는 사람이 중개사 공인중개사입니다. 물론 들키면 처벌돼요. 근데 안 들킵니다. 얘들도 너도 처벌받거든요. 얘가 고발하겠어요? 지도 처벌받는데? 얘가 하겠습니까? 입만 싹 다물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해서 돈 버는 게 공인중개사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중개만 해서는 돈 못 벌어 많이. 옛날만큼. 이런 걸 싸게 나온 걸 비싸게 팔아서 차익 챙기는 걸 잘하셔야 되죠. 별로 나쁘진 않으니 이 정도면 다 누구나 하는 겁니다. 또 저 이상한 놈이라고 저를 보시면 안 돼요.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보셨고, 그래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규정을 보셨죠? 그러니까 규정이 크게 세 가지네요. 효력 규정, 단속 규정, 임의 규정. 그 중에 뭐 위반해야 무효죠? 효력 규정. 나머지 위반해도 다 유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에 적합한다 할 때 이 법이란 효력 규정에 적합한다 그 말입니다. 효력 규정 위반하면 무효니까 무효. 나머지는 다 유효죠. 그래서 결론이 효력 규정 위반 무효라고 하시면 돼요. 그 중에 중간 승인화 등기는 단속 규정 유효. 아까 문제 하나 드렸죠. 아까 드린 문제 하나 봐보세요. 프린트. 1번 문제 있습니까? 1번 다음 중 효력 규정이 아닌 거 그랬죠?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바로 1번이 답이죠. 2번, 3번은 우리 시험범위 아니라 그냥 뺐고 4번, 5번은 우리 시험범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5개 지문 중에 다 알아야 맞힙니까? 중요한 거 하나만 알면 답은 맞춰요. 그러니까 범위를 넓힐 필요가 없습니다. 1번이 답이고, 자 2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거. 그럼 유효를 고르면 되겠죠. 유효. 답이 몇 번이에요? 자 4번 중간생활 등기 4번. 나머지 아무것도 몰라도 다 풀 수 있죠. 그러니까 정답으로 나온 지문은 이렇게 딱 정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나머지 다 들러리예요. 분명 21에 24에 계속 나왔죠. 그래서 제가 체크해드린 게 다 이런 것들입니다. 정답으로 나온 것들은 다 정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소개팅 하면 꼭 짝 짓내리면 짝 짓죠. 나는 맨날 짝을 못 잡았잖아요. 그러듯이 정답은 나온 거 딱 정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예쁘고 중요한 것만 보면 돼. 예쁜 것들만. 안 예쁜 거 볼 필요 없어요. 그게 객관식 시험 공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해드린 거 잘 체크했다가 그걸 20번, 30번 보는 게 시험 공부입니다. 자, 몇 가지 하시고 이제 10분 하시고 10분 쉬가시고 여기 이제 사회적 타당성 할게요. 10분 쉬겠습니다.